야외 마약 판매상으로 뒤덮인 브롱스의 멜로즈 애비뉴 거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 의원이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카반 시경국장이 어제 전격 사퇴함에 따라 FBI 체포가 임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을 사칭한 중국계 남성이 노인을 상대로 전 재산을 갈취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금요일 티켓이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브롱스의 멜로즈 애비뉴 거리가 야외 마약 판매상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하원 의원이 뉴욕시 정부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폭스5 뉴욕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브롱스 149번 스트리트역 주변은 대낮부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마약을 하고 거리낌 없이 돈을 주고받으며 심한 구토와 기절하는 모습이 만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민은 지옥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자 노동자인 리치 토레스는 에릭 아담스 시장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리치 토레스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아담스 시장에게 야외 마약 판매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시는 여전히 펜타닐 중독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026명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1년보다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펜타닐은 가장 흔한 성분으로 81%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멜로즈 애비뉴에서 2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한 하사는 매일 아침 가게 앞 오물을 치우는 데 사람을 쓰고 있다고 폭스5는 밝혔습니다. 하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변을 보고 싶겠냐, 차라리 다른 가게로 간다고 마약 문제로 고객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호세 페랄타 의원을 꺾고 뉴욕주 상원 의원이 된 올해 39세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 의원이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제시카 라모스는 13일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라모스는 내년에 실시되는 뉴욕시장 예비선거에 출마한 네 번째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컬럼비아 출신 부모를 둔 라모스 의원은 퀸즈 잭슨 하이츠에서 태어나고 아스토리아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가족에서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로 이민자들과 비이민자들 사이 다리 역할이 되고자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모스 의원은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그의 최측근 등을 언급하면서 뉴욕시 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요커들을 위해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로 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라모스 의원은 플러싱 매치 구단주인 스티븐 코엔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건립을 반대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한편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젤노르 마일리 뉴욕주 상원 의원과 스카 스트링거 전 뉴욕시 감사원장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FBI의 뱅크스 형제와 뉴욕 시경국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사퇴 압박을 받아온 에드워드 카반 뉴욕 시경국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주 FBI의 핸드폰 등을 압수당한 에드워드 카반 뉴욕 시경국장은 어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아담스 시장은 이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카반 시경국장은 어제 아침 뉴욕 경찰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에서 최근 일부 뉴스로 인해 뉴욕 시경의 본연의 임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는 우리의 중요한 임무나 뉴욕 시경 내 시민의 안전 외에는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지 않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FBI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최측근 고인사인 뱅크스 치안담당부 시장과 뱅크스 교육감,
그리고 브로커인 테렌스 뱅크스 등과 에드워드 카반가의 뇌물 수수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국장과 관련자의 체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시경국장직 수행 중 체포된다면 뉴욕시경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사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카반 국장의 사퇴에 따라 어제 오후 FBI 국가위협 대응센터장을 지낸 탐 돈론을 임시 시경국장으로 임명했고 오늘 아침부터 시경국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프리 베들리 시경부국장, 카드 도투리 부국장, 여성인 타니아 킨셀라 부국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국장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아담스 시장이 뉴욕 시경이 아닌 외부에서 국장을 영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 취임 뒤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벌써 치안 총수가 3번이나 바뀜에 따라 뉴욕시 경찰들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는 등 잦은 교체가 경찰 역량 약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라 속여 피해자의 전 재산을 갈취하려 한 젊은 중국계 남성이 절도죄로 기소, 11일 체포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30분 이스트 메도우에 사는 82세 남성은 자신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라 주장하는 한 남성에게 컴퓨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가 해킹당했다며 전액을 인출해서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좌 송금 전에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피해자가 경찰에 연락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나소 카운티 경찰국은 70대에서 9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월 롱아일랜드에서 중국계 두 남성은 83세의 피해자 컴퓨터를 해킹해 팝업 메시지를 띄우는 방식으로 3만 1,000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3월엔 31세 용강웡이 메네세 거주 67세 여성으로부터 3만 달러를 갈취하라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업자라고 속여 피해자의 집을 더 망친 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도 31건이나 발생하는 등 인테리어 사기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에어팟 프로2의 보청기 기능이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는 애플이 지난 9일 공개한 에어팟 프로2 이어폰에서 처방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청기 소프트웨어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DA는 2022년 처방전이 필요 없는 보청기 판매를 승인한 적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어팟 프로2의 보청기 기능은 경증에서 중증도까지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에어팟 프로2는 곧 출시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보청기로 전환할 수 있고 이용자의 청력에 맞게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FDA의 의료기기 및 방사선 보건센터 국장 대행인 미셸 타버는 청력 손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이번 승인으로 더 많은 사람이 청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는 애플의 새 모바일 운영체제 iOS 18을 탑재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청력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에어팟에서 개인 맞춤형 조정이 이뤄지는데 이는 개인별 알맞은 수준으로 소리를 증폭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에어팟 프로2는 각국 보건당국의 시판 허가를 받아 올 가을 미국과 독일, 일본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애플은 세계보건기구를 인용해 전 세계 약 15억 명이 난청을 앓고 있다며 보청기가 내장된 에어팟 프로2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TV 토론이 끝남에 따라 다시 경합주를 방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공화당 성향이 다소 강한 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부의 아리조나주에서 각각 유세를 펼쳤으며 이들 두 개 주는 경합주에 속하는 곳입니다. 두 후보는 TV 토론 다음 날인 11일에는 9.11 테러 23주기를 맞아 뉴욕 그라운드 제로의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한 데 이어 필라델피아 인근 추모식에도 함께 참석하는 등 서로에 대한 비난보다는 강력한 테러 척결 의지를 보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반면 어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과 그린즈버러 등 두 곳을 방문,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겠다고 천명했다.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을 다시 미국 대통령에 앉힐 수는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는 토론에서 낙태 금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다. 나는 의회가 여성의 생식권 자유를 회복하는 법안을 마련하면 자랑스럽게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애리조나주 투순에서 대규모 유세를 갖고 바이든과 카말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조합이며 그로 인해 유일하게 행복한 사람은 지미 카터다. 더 이상 그를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초과 근무에 대한 모든 세금을 없앨 것이다. 이건 사람들이 더 일하고 싶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고 기업들은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첫 TV 토론 직후 즉각적으로 2차 토론을 제안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 번째 토론은 없다며 토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모든 사람은 해리스와 바이든이 초래한 문제 등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추가 토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바이든과 한 차례, 해리스와 한 차례 등 이미 2차례 토론을 했고 이들 토론에서 나의 생각 등을 충분히 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틀 전 대선 토론에서 내가 카말라 해리스 동무를 상대로 기념비적인 큰 승리를 거두었다. 토론 뒤 경합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가 크게 이겼다는 결과가 나왔다. 토론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투순에서도 우리는 2번의 토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3차 토론은 없다. 어쨌든 투표가 이미 시작됐으므로 토론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에서 이겼다는 주장에 대해 로이터와 유고브, CNN 등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이겼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트럼프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여론조사 승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10일 토론이 끝난 직후 즉각 2차 토론을 제안했고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거부를 선언하자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우리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토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TV 토론에서 두 후보가 사용한 어휘를 분석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미래를 말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남 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언어학자 마크 리버먼 분석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과 미국인이라는 단어를 각각 17번과 27번 사용했고 미합중국이라는 단어도 21번 사용하는 등 미국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은 단 3번, 미국인은 1번, 미합중국은 7번 사용한 반면 나라, 우리나라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일과 가족 등의 단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들이라는 단어를 썼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한데 엮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이라는 단어를 그녀라는 단어보다 2배 이상 많이 사용했으며 이민자에 대해서도 그들이라고 칭하며 분노를 드러냈고 좋은, 나쁜, 수백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발언 시간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분으로 해리스 부통령 37분보다 길었고 1분당 단어 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8개로 해리스 160개보다 많았습니다. 끼어들기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4번인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29번에 그쳤으나 어휘는 해리스 부통령이 풍부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이들 상품의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들의 표심이 일부 민주당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무역대표는 오는 27일부터 중국 전기차,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를 인상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사실상 미국 시장 진출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는 50%, 철광과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각각 25%로 상향 조정돼 이들 제품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들 품목 외에도 폴리실리콘과 실리콘 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 가격은 내년부터 관세가 50% 인상되며 2026년 1월부터는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대한 관세도 오르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 생산을 막고 이 과잉 생산에 따른 밀어내기식 수출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용납할 수 없다며 18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초 이 관세는 지난 8월 1일 인상하기로 했으나 을금 수련 등의 조치에 따라 다소 시행이 지연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이 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일 앞둔 시점에서 시작됨으로써 중국산 제품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표심을 자극, 민주당 쪽으로 끌어당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지만 아직도 시장에서는 인하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는 다음 주 연준 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결정과 관련 이른바 베이비컷과 빅컷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연준 역시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지난달 비농업 고용은 7월보다 14만 2천 명이 증가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6월과 7월 고용 증가폭도 대폭 하향 조정되는 등 노동시장 위축이 드러났지만 실업률은 4.2%로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또 11일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해 시장 예상과 일치했고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시장 기대에 대체로 부합하면서 물가가 잡혀가고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를 보면 5일까지는 0.25%포인트 인하 전망이 59%로 앞선 데 이어 11일까지 84%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57%로 하락한 반면 빅컷 전망이 43%로 상승하는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일반적으로 점진적 인하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판단할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며 0.25%포인트 인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0.5% 빅컷을 하면 연준이 경기 위축을 우려한다는 신호를 주게 되므로 시장 불안감을 키우게 되고 자산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리처드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과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빅컷을 하면 시장과의 의사소통이 복잡하고 그 같은 어려움을 감수할 만큼 급박하고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모기지 금리가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이 지난 2주간 6.35%에서 6.2%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7.18%, 지난해 10월 20년 만에 최고치였던 7.79%와 비교하면 1.5%포인트 이상 크게 내린 겁니다. 또 15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이자율도 지난해 5.47%에서 5.27%로 하락했으며 이는 1년 6.51%보다도 1%포인트 이상 하락한 겁니다. 프레디맥은 39년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가 지난 6주간 0.5%포인트 하락, 2023년 2월 후 최저이며 경제지표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모기지 금리도 약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모기지 금리가 내린 것은 다음 주 금리 인하가 확실시됨에 따라 주택 구매자들이 금리 인하 이유로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자율도 3년 전 3% 안팎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주택 매매는 쉽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리가 1%에서 1.2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연말 이후에야 매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수요일 오후 3시 민주당의 텃밭 뉴욕주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를 방문, 대규모 유세에 나섭니다. 올해 66세인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코에 조그마한 픽부암 종양이 발견됨에 따라 오늘 오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회사 보잉사의 노조원 3만 3천 명이 어제 1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 항공기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업그레이드 차질로 여행기 운항이 마비된 데 이어 어제 오전 또다시 MS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일시 마비돼 9만 건 이상의 접속 중단 신고가 있었으나 다행히 1시간여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설립 125주년을 기념해 한국 부안군 고려청자 기획 전시회가 14일부터 팰파크 타운홀에서 열립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위해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웹챗 이용 방법은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원로 작가 김광현 화백의 회고전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뉴저지 해켄색 리버사이드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출판 기념회는 21일 리버사이드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펠팍타운 125주년 기념 거리 축제에서 오는 14일까지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최저 기온은 6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6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국 고유명절 추석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은행들이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오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뉴뱅크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PCB뱅크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뉴밀레니엄 은행 9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9월 1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